최근에는 이제 5월 9일 이슈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네네. 가계대출 이슈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요거부터 여쭤볼게요. 전반적인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어 있더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지역마다 너무 다르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얼어붙는다는 게 이제 참 어려운 게 네. 학교 다닐 때 저는 예를 많이 드는데 네. 우리 반에 우리 옛날에 저는 한 60명 정도 됐거든요. 한 네. 반에. 그러면 진짜 옛날이다. 진짜 옛날이죠. 요즘은 20명 정도 된다고. 근데 저도 57명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래서 우리 때는 이제 반에서 10등 하면 공부 잘한다고 그렇죠. 했거든요. 왜냐하면 60명 중에 10등이면 잘하는 거죠. 상위 한 15% 네. 들어가는데 요즘 10등 하면 중간 되더라고요. 20명이. 20명 중에 10등인데 예. 이제 그때 평균 80점 나온다고 하면 잘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고 그렇죠.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반에 전국 1등 하는 친구가 있어. 예. 그러면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 친구는 100점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전체 반평균을 끌어올립니다. 그럼 반평균이 안 떨어지면 다 잘했느냐? 나머지 애들은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 지금 서울 집값이 안정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통계만 보면 뭐 서울 상승률이 뭐 0.1%다. 0.1% 정도면 서울이 안정 아니야라고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이제 극명히 갈려지고 있다는 거죠. 네. 강남 3구, 용산구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예. 서울의 핵심 지역들 고가 아파트 시장을 보게 되면 여전히 마이너스는 맞습니다. 주간 변동률이 뭐 마이너스 0.2%도 있고 1%도 있는데 그러면 집값이 안정이 될까? 라고 본다면 그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보게 되면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전세 매물은 없고 집값은 올라가고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게 되면 강북에 강남 빼요. 강남 빼고 네. 강남에 이제 남쪽이 한강 남쪽이 비싼 데가 좀 많으니까 빼고. 통계적으로. 북쪽에 이제 14개 구가 있는데 평균이 11억이 나왔습니다. 중위 11억이 가격이. 넘었습니다. 평균이 11억이 넘었고 중위 가격 그보다 높은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서울 전체를 보게 되면 평균이 15억, 중위 가격이 12억 정도. 근데 이제 평균이 강북도 평균이 이제 1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점점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올라가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최근에 양극화가 이제 줄어들었다는 뉴스 나오는데 이거 헤드라인만 보면 양극화가 줄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주는데 밑으로 가서 줄어야지. 그렇죠. 상위 20% 5분위는 멈췄는데 약간 줄어들었는데 하위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걸 좋은 현상으로 봐야 될까?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서민들이 이제 갈 데가 없다는 건데 제가 어제 이제 전화 통화를 받습니다. 음. 어떤 아버지가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웬일로 전화를 했나? 어떤 고객님의 아버지죠. 이유를 보게 되면 아들이 이제 신혼부부인데 예, 이제 결혼을 하는구나. 아들이 자꾸 집을 살려고 한답니다. 아버지 마음은 그냥 전세로 가서 돈을 좀 불린 다음에 집을 샀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아들이 대출을 한 5억 정도 받아서 돈이 한 5억 정도 있는데 대출을 5억 받아서 관악구에 10억 아파트를 사려고 한답니다. 아버지 마음은 이제 불안한 거죠. 대출을 5억이나 받아서 애들이 생활이 될까 말리고 싶은데 아들은 강력한 의지. 아버지 안 돼요. 지금 사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되는 마음에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말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아니 아버지가 집을 사줄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강남권은 매물이 있는데 절대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강남 상구, 용산구 또는 마용성을 제외하고는 전세 매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세 매물이 없기 1000세대, 2000세대 매물이 한 개,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실이라는 그 통계 있죠.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매물을 볼 수 있어요. 매물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 매물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작년 초에 한 4만 5천, 5만 개 정도 남았는데 지금 15,000개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3분의 1 토막 정도네. 그렇죠.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났는데 기점이 언제냐면 작년 10월 15일부터 이제 급감합니다. 급감하면서 토지 거래가로 바뀌면서 급감하는데 아실이 이제 15,000호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헛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복 매물이 있겠죠. 아실이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매물 나와 있는 거 네이버 매물 나온 거를 그냥 끌어서 빅데이터 쓰는 거잖아요. 빅데이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중복 매물까지 제외해버리면 실제로 15,000개가 아니라 10,000개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10,000개가 전국이 서울 전체에 뿌려지게 되면 1000세대에 1개 이렇게 나오는데 호가가 절대적으로 높죠.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전세집이 없으니까 선택지는 월세와 매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기자님 같으면 신혼부부야. 월세로 가야 돼 집을 사야 돼라고 한다면
선택지가. 근데 이게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저도 그렇게 나이가 있지 않죠. 젊은 친구라 그러면 좀 이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얼마를 월세를 내는데 이거를 집주인한테 낼 거야, 은행한테 낼 그렇습니다. 거야. 여기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월세를 내 집주인한테 내는데 이 월세가 앞으로 멈추거나 떨어질 것 같아. 라고 베팅을 하면 괜찮죠. 할만하죠. 네. 할만하죠. 근데 지금 상황은 월세 올라갈 것 같아. 음. 지금 월세도 같이 줍니다. 매물이 11호 대책 이후로 월세도 같이 줄어들어요. 월세 가격 올라가는데 부동산원 통계나 KB 통계 보게 되면 이게 전세 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안 나옵니다. 예. 착시예요. 왜 착시예요. 착시냐면 왜요? 전세가 못 올려주잖아요. 매물이 없잖아요. 네. 이게 월세로 전환되는데 월세는 통계가 안 나옵니다. 아. 부동산은 또 매매 전세만 통계를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겠네 이제. 5억인데 전세가 예. 집주인이 5억에 월 50으로 바꿨어요. 이 50은 통계 안 나와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네라는 저는 정부 당국자들도 이 통계에 착시에 빠져 있지 않나. 전세가 안정되는 거로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월세 가격도 올라갑니다. 전세 가격 올라갑니다. 난 어떡하지? 집을 살까? 집을 살려고 하면 이제 또 고민이 있죠. 집값이 앞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사야 되고 그렇죠. 내려갈 것 같으면 그래도 사면 월세로 되죠. 네. 갈 수도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냐면 올라가는데 베팅을 합니다. 신혼부부들이. 왜? 일단 입주 물량이 없고요. 전세 가격도 지금 매물도 없고 비싸고. 올라가죠. 대출 규제가 들어오는데 이게 대출 규제 6억 15억 이하는 6억까지 나오는데 이 대출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보유세? 15억 아래 아파트는 보유세로 과연 얼마를 강화할 수 있을까? 쓸지 않아요? 초고가는 할 수는 있어요. 네네. 부담스러운데 10억 아파트를 보유세를 높게 매긴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신혼부부들이 이제 사자로 돌았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지금 신혼부부들이 열심히 움직여요. 네.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대출 규제가 지금 LTV 있죠. 집값 대비 몇 네네네. 퍼센트, DSR 소득 대비. 소득 대비. 거기에 이제 작년 627 대책으로 커트라인을 정하잖아요. 네. 6억. 거기에 11호 대책으로 20억 넘어가게 되면 2억. 이요. 자, 요 정도인데 네.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요.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왔잖아요.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그럼 그 얘기 해주세요. 네. 총량 규제가 들어가요. 총량 우리는 규제. 다주택자 대출 연장 안 해주는 것만 뉴스에 나와요. 근데 보게 되면 총량 규제라는 게 나옵니다. 총량 규제. 총량 규제를 쉽게 설명드리면 예. 이제 은행이 저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나오죠. 총량 규제를 먼저 봐야 되는데 증가율이 1.5%. 실제로 이제 거의 작년에도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 이게 네.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은행이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막아버려요. 야, 니들 은행들이 대출해 주잖아요. 무한정 해주는 게 아니라 A라는 은행은 올해 2조만 대출해. A 용돈을 총량으로 묶듯이 예. 원래는 월 20만 원씩 줬는데 그럼 한 달 1년이 240이잖아요. 예. 근데 네 총량은 100만 원이야. 음. 월 20씩 받아서 5개월 되면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도 총량으로 묶어버립니다. 예. 그러면 상반기에 열심히 대출을 받으면 하반기 되면 총량이 없어서 LTV, DSR, 6억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그냥 안 나옵니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은행이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못 해주는 거잖아요. 못 해주는 네. 거죠.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야 오늘 대출 받는 게 제일 좋아. 하반기에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5월에 그치.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라는 불안한 마음. 시장은 불안하면 어떻게 한다? 먼저 선제 반응을 대응을 하죠. 합니다. 네.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안 돼. 빨리 사야 돼라고 해서 지금 15억 이하 구간들 특히 이제 10억짜리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가 좋죠. 인기가 좋다.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서울의 올 1분기에 가장 상승폭이 큰 지역이 어딜까? 관악구입니다. 이거 되게 할 수 있는. 할 수 있죠. 예. 관악구가 가장 높게 나와. 관악구, 성북구 뭐 이렇게 이런 순으로 갑니다. 음. 뭐 영등포도 있고 구로구도 있고 노원구도 있고. 왜 관악구지?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이제 5억 정도 현실적으로. 모으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해. 예. 부부가. 그러면 보통 우리 한 30살 정도에 예를 들어서 취직한다라고 하면 35살, 40살 정도에 요즘 결혼 많이 하잖아요. 네. 5년 정도, 10년 정도 허리끈 졸라매면 각자 한 2, 3억 정도는 모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두 예비 신혼부부가 합치면 5억 정도 돼요. 4억 정도. 예. 뭐 3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부모님 좀 도움 받을 수도 있고 5억, 6억이에요. 그러면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집이 딱 10억이 걸립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좀 무리하면 11억. 조금 애매하면 9억? 9억? 예. 요 구간인데 관악구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 전용 8사가 이 10억대 구간에 딱 걸립니다. 신축은 더 비싸고.
그러니까 관악구가 상승폭은 가장 많고 거래는 어디가 가장 많았을 것 같아요. 거래요. 네, 거래량. 노원. 맞습니다. 네. 노원구. 왜? 가격이 노원구는 싸니까. 6억 7억짜리도 많이 많아요. 있어요. 제가 앞서서 이제 예비 신혼부부들이 한 5억 정도라고 했는데 5억 안 되는 분들이 또 더 많아요. 그렇죠. 2, 3억 가지고 시작하는 친구. 실제로 돈 모으기 얼마나 힘듭니까?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도 사실 만만하지 않아.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잖아. 인생이 마이너스예요 지금. 그러면 예. 3억이야. 그럼 이분들이 살 수 있는 데는 노원구. 그래서 이게 항상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소수, 없을수록 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노원구 쪽이 야 서울 외곽이라도 사야 돼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요 노원구. 노원구 좋죠. 네. 도봉구도 좋고 좋아요. 그런 쪽으로 또 이 분들은 몰려 들어갑니다. 노원구, 도봉구 집값도 올라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뭐 하남, 구리, 뭐 수원. 용인, 수지, 용인, 기흥, 네. 수원, 동탄 신도시가 올라가는 이유가 예전에는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도봉구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도봉구에 타깃을 하고 있었는데 도봉구 집값이 올라가요. 내 예상보다 한 1억 정도 더 올랐어.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돼요? 도봉구에서도 창동이 올라가게 되면 뭐 본동으로 뭐 강북구로 가든지 수유동도 같이 오르고. 수유동으로 예. 가든지 아니면 방학동으로 가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요즘은 이 동네가 마음에 안 들어 180도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립니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 나는 차라리 용인 살래. 아예. 아예. 이건 뭔 일이지? 옛날 같으면 상상 그 지역 바운더리 지역에서만 살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뛰어갑니다. 왜? 주거 인프라가 좋고 탄력성이 더 높은 곳으로. 나는 경기도도 괜찮아. 경기도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들 지역들은 당분간 계속 올라갈 것 같다. 그 신혼부부가 아까 제가 어제 전화 온 그 예. 아버님의 자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서울의 15억 이하 아파트 시장을 움직이는 30대들. 30대들 주축 세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격대에서 접근 가능한 쪽이 이제 노원은 평수가 작은 구축 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 네. 거기가 진짜 6억 7억짜리 많았는데 그게 1, 2억씩 다 많이 올랐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1억도 올랐고요. 2024년과 비교해 보면 더 올랐을 수도 있고. 거기도 이제 공통점이 저도 임장을 많이 다니는데 공통점은 전세가 없다. 아, 도봉구도 없고 노원구도 없고 원래 거기가 강서구도 이제 전세로 없고. 시작해서 맞습니다. 돈 모은 다음에 그 동네에서 집 산 원래는 다음에 그 몸테크하고 소위 말해 갖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 청약 지금 이제 그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요? 그냥 전세가 없기 때문에 월세 집주인한테 한마디로 돈 내느냐, 은행한테 돈 내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그냥 은행한테 돈 내고 뭐 집값이 좀 올라가면 좋고 안 올라가더라도 2년 4년 후에 또 전세 스트레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합리적이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정부 당국자들도 이런 목소리를 저는 좀 들어줬으면 전세는 나빠. 전세는 소멸돼야 돼. 전세가 집값 올라가. 예. 물론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만 또 실수요자들, 신혼부부를 본다면 이분들의 안타까운 마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제 저희 자식들도 저는 이제 자녀분들이 20대거든요. 우리 애들도 나중에 나가면 결국에는 뭐 집을 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월세 아니면 전세인데 전세가 없으니까 이제 네. 월세 살아야 되니까 저도 좀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옛날에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서 인생 뭐 있냐 전세 아니면 월세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농담처럼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전세도 없어. 인생 뭐 있냐 월세지. 월세 계속 올라갑니다. 굉장히 또 씁쓸한 얘기인데 그리고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제한시키잖아요. 네네. 요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월 17일부터입니다. 다주택자들 이제 대출 연장이 되면 더 이상 연장 안 요번 해주겠다. 주부터 만기가 되면 이제 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뭐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죠. 지금 입주 물량이 안 나오니까 네네. 입주 물량이 2028년까지도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정부 마음은 그거예요. 입주 물량이 줄어드니까 다주택자들 거주하지 않는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집을 매물을 내놓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라도 공급을 좀 늘리겠다라는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대출 연장을 안 해주면 이제 모든 정책은 명암이 있잖아요. 명과 암이 있는데 이제 암이라고 한다면 네거티브 이펙트를 보자면 이제 전세나 월세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공실로 비워두고 나 오늘은 강남집에서 자고 내일은 영등포에서 자고 그다음 날은 강서구에서 자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에 거주하면 나머지 집은 이제 임대로 전세나 월세를 주게 되는데 그렇죠. 이분들을 압박하게 되면 결국에 전세 월세 시장이 이제 교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11호 대책 이후에 월세 전세가 이제 급감하는 이유가 집주인들이 이제 자기가 똘똘한 지역에 전세 준 집이 있으면 들어가서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실로 비워두거나 이제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효과, 포지티브 이펙트는 뭐가 있을까?
매물이 많이 나와주면 또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매물이 많이 나올까 보게 되면 보통 우리 개인들은 어떤 대출을 받아요? 20년, 30년, 무기죠. 또 예전에는 뭐 윤석열 정부 때는 40년. 40년짜리도 있었죠. 예. 그래서 그분들은 만기 연장이 안 돌아옵니다. 어차피 안 돌아. 20년, 30년 전에 대출 받은 사람은 지금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20년, 30년 전에 강남 아파트가 5억 하던 시절인데 그때 대출 받아본들 2억 받았습니다. 큰 영향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러면 어느 분들이 단기 대출 3년짜리 대출을 받았을까? 이게 단기 대출이거든요. 네네. 수도권 외곽 지역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들. 그러면 세입자가 있어요. 근데 강남이나 고가 아파트 시장은 보통 어떻게 돌아가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강남에 두 채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 오해하실까봐 지금 딱 잘라드린 거예요, 제가. 나 두 채 가지고 싶어. 강남에 두 채 있다라고 쳐요. 기분이라도 좋게.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내가 거주하고 네. 또 한 채는 임대를 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강남의 아파트 이제 두 채 가진 사람은 2013년, 14년, 15년에서 17년까지 많이 샀어요. 비싸지 않을 때. 네네. 대출 다 상환했습니다. 내 집은. 그리고 세입자한테 준 집은 전세를 줘요. 대출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소액이에요. 1, 갚을 2억 능력이 정도? 돼요. 어차피 아니면- 전세 주고 나면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때 그렇죠. 아니면 대출 전세금 받았으니까. 올려서 대출 상환할 수도 있고 아, 그렇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곽에 이제 전세가 있는데 집값이 뭐 3억짜리 소형 아파트인데 네네. 전세가 1억 5천이에요. 네. 근데 후순위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 예. 10채, 20채 갭 투자하신 분들. 예. 이분들은 후순위 대출 3년짜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치명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의 치명타는 고가 아파트 시장이 아니라 외곽의 소형 아파트 갭 투자하신 분들. 물론 제가 갭 투자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결자 해지를 해야 되고 본인이 리스크를 해결해야죠. 책임져야 되는데 그분들이 나는 연장이 들어왔잖아요. 나 못 갚아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연장이 안 되니까 경매 넘어가면 뭐 또 세입자가 세입자 또 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이제 디폴트가 나오는 거고. 예. 그러면 세입자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또 양산할 수 있는 이게 좀 문제가 좀 생기는 부분이고 잡아야 되는 강남 아파트는 쉽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냐라고 보면 저는 강남이나 고가 아파트 시장은 치명적인 영향은 없겠다. 예. 그리고 고가 아파트는 능력이 되는 분들이니까 갚겠죠. 근데 외곽 지역들은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부도 좀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하나가 나왔잖아요. 다주택자 대출 이제 막는데 네.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러네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연장 안 해주면 당장 세입자는 어떻게 해? 세입자 만기까지는 봐주겠다는 거예요. 아. 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그 다행이죠. 그럼 그 집을 또 누군가 사야 되잖아요. 네. 토지 거래가면 전세가 있는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네. 못 사니까 또 예외를 또 둡니다. 아, 전세가 있으면 살 때 무주택자가 살 수 무주택자 할수 있게. 있게. 그러니까 이게 토지 거래가 때문에 저는 토지 거래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계속 예외가 계속 생겨요. 예외가 그럼 생기고. 무주택자가 또 살 수 있네? 예. 전세 끼고? 그럼 무주택자는 살까요? 전세 끼고? 안 사지. 왜? 살 수도 있는데 왜 안 사냐면 응. 자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계속 갭 투자면 괜찮아. 2년, 4년, 6년이면 집값이 6억인데 네네. 전세가 3억이에요. 나는 3억 주고 들여. 집을 살 수 있으면 은행에 대출 안 받아도 되잖아요. 이게 갭 투자의 이제 기본 효과잖아요. 원리, 예. 기본 원리고 좋은 측면이고 투자자 측면에서는 세입자 전세 만기가 6개월 남았어. 샀잖아요. 6개월 뒤에 3억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입자한테 3억을 갚아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은행의 대출은 집 살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사버렸어. 등기를 쳤어. 네. 6개월 지나고 이제 세입자가 만기예요. 그렇죠. 내 전세금 3억 주세요. 네. 은행 가서 대출 좀 해주세요. 그러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게 약간 퇴거자금 대출이 좀 있지 않나요? 그게 지금 안 됐어요. 안 돼요. 아, 그거 안 돼요. 작년 627 대책으로 생활 안정자금 대출 1억까지만 나옵니다. 아. 그러면 제가 3억이라고 해서 그렇지 실제로 서울에 3억짜리 전세가 거의 많진 없잖아요. 않죠. 그러면 네. 5억 10억이에요. 보통 1억 나옵니다. 그럼 난 무슨 돈으로? 나머지 돈이 있어야 돈이 엄청 많으면 더 좋은 걸 샀겠죠. 그게 근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실입주를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외 그렇죠. 조항을 받더라도. 실입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네. 세입자한테 전세금 돌려주고 만기 됐으니까 너 연장은 안 돼. 나가주세요. 돌려주고 내가 입주해야 되는데 퇴거자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담보대출도 추가로 안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좀 퇴거자금 대출은 허용을 해줘야 세입자 보내고 내가 입주하지. 그럼 차라리 매수자들은 어떤 생각? 처음부터 전세 끼고가 아니라 예. 내가 입주할 수 있는 집을 사서 대출 6억까지 나오니까 그런 예. 집만 공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취지와는 예외 조항과는 좀 어긋나는. 정부는 팔게 되면 매수자가 사주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퇴거자금 대출이 막히네. 그러니까 이게 단추를 하나 잘못 꽂으니까 계속 이게 삐뚤어지는.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을 좀 만들어 줄 확률이 있어 보이세요? 이제 예외가 나오는데 이거는 예외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아, 그래요? 대출은 손 안 돼. 이거는 우리가 지금 대출 규제는 정부가 지금 강하게 의지를 보여주고 있잖아. 퇴거자금 이런 거 손 안 될 거야라고 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나옵니다. 아, 이거 근데 받아줄 사람이 그렇게 많진. 그래서 실제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면 실수요자하고 임차인 보호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받는 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만기 연장인데 만기 연장 결국에 이거예요?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아. 막혀서 실제로 예외 조항이 생각보다는 효과가 크지 않겠다. 않을 수 있다라는 그리고 거고요. 우리가 이제 무주택자인데 네. 전세 끼고 산다면 그러다 1년 2년 정도 남은 집 아니면 더 하고 싶지 6개월이면 지금 샀어. 6개월 후에 또 어떻게 동구에서 세입자 보내고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사실 근데 6개월은 세입자가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라 보통 6개월 정도 남은 집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물론 중도금 어쩌고 하면 세입자 6개월이에요. 전세 기간이 네. 뭐 1년이나 2년 남았을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게 근본적으로 이 문제 해결 방책은 해결 방안 좀 안 하니까. 어려울 저는 수 있다라는. 퇴거자금 대출도 같이 병행해서 늘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는 게 살 때는 대출이 나오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그게 전세 끼고 막혀갖고 사고 나중에 대출 받으려고 하면 1억밖에 안 이게 돼. 안 되니까. 그거는 좀 문제다. 문제가 퇴거자금 있다. 대출은 적어도 전세금만큼은 저는 나와줘야 된다. 예. 그리고 지금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되는데 이게 좀 갑론을박이 심하잖아요. 이거는 의견이 분분하죠. 그 분분하죠. 왜냐하면은 내가 저 집을 들어가서 살려고 분명히 나는 잡아놓은 건데, 근데 이제 반대쪽에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네가 살려고 했는지 안 살려고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그 투기를 했는지 아닌지 이거 가지고 엄청 싸우잖아요. 지금 이거는 논란이 있는 이유가 일단은 투기에 대한 정의가 지금 우리 사회에 없잖아요. 투기와 투자가 도대체 뭐가 다를까?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짧은 기간에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하면 투기야 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도 1년 미만 막 되게 세게 때리잖아요. 70%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야 샀다가 6개월 후에 파는 건 야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 집인데? 집인데 이렇게 집을 하는 왜 거죠. 주식처럼 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양도세율도 70%가 됩니다. 예. 2년 미만은 60%가 돼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주하지 않는 집인데 투기야 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기준이 여러 가지인데 처음부터 나는 거주 목적이 없이 전세를 끼고 사는 분들 말 그대로 투자 목적이 네. 있을 수도 있고 있죠. 또 살다 보면 내가 마곡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애가 다 컸어. 그러면 김포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전세 주고 김포 넘어갈 수 있는. 이걸 투기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전히 정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좋아 다 좋고 정부의 의도대로 그러면 매물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좀 정의가 좀 필요한데 이게 한 83만 채 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 서울에서 비거주 1주택자 중에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집.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도 전세 살고 전세 준 집.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전세 끼고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지방에 있는데 뭐 있는 사람. 또는 강서구에 전세 살면서 강남에 집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정치인들 많잖아요. 지금 그걸 이제 투기라고 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굳이 비율을 따져본다면 83만 중에 이제 한 4대 6 정도로 서울의 다른 구에 살면서 다른 구에 전세 끼고 있는 사람이 한 40% 정도 되고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게 6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자, 이 83만 가구 중에 이분들이 파느냐라고 했을 때 요즘 어때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 다시 똑같은 집을 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면 취등록세랑 양도세랑 다 때리고 나면 몇 억 손해 보는 거예요. 매각도 손해 보죠. 대출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출이 잘 나왔잖아요. 지금 대출도 안 나와. 신규 대출 만약에 25억 아파트라고 한다면 대출 2억 나오잖아요. 네. 그 집을 못 삽니다. 못 사죠. 다시는 못 산다. 우리가 만약에 팔았다가 다시 살 수 있어. 뭐 주식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팔았다가 내일 다시 살 수도 있고. 지금 1분 있다 다시 살 수도 있어요. 1분 있다 다시 살 가격이 수도 달라질 있고. 뿐이지. 근데 가격도 뭐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네. 아, 나 팔았는데 후회돼. 나 삼성전자 괜히 팔아서 다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팔기도 쉬운 거예요. 주식은 왜 다시 살 수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집이라는 건 다시 사기가 어렵죠. 실질적으로 손실입니다. 세금 다 내고 나면 네. 지금 대출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집을 판다? 하나 가지고 있는데 팔고 뭐 할 건데? 너 주식할 거야? 집 한 돈으로? 그 만만하지 않죠. 그리고 특히 지방에 있는 분들은 예. 힘들게 3년 전에 서울에 전세 끼고 샀어. 음. 이제 토지거래가로 살 수도 없잖아요. 네. 실거주해야 돼요. 양극화는 점점 벌어져요.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이 상황에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내가 집을 판다? 다시는 내 서울 집을 못 사는데 격차는 더 벌어지는데 괜찮을까요? 안 팝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물은 굉장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이상. 너 팔아? 양도세 전면 면제해 줄게. 예전에 2015년도 3월 31일까지 네. 박근혜 정부 때 네. 6억 원까지 양도세 전액 면제해 준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야, 서울 집을 네가 전세 끼고 사고 있는데 올해 2026년 말까지 팔면 면제해 줄게. 라고 하면 또 파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차익 실현. 예. 그래. 나도 나이가 있는데 팔고 이제 좋은 차 하나 타보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건물로 때문에 바꾸자 뭐 이런 저는 식으로 만약에 비거주 1주택자를 압박을 하고 싶으면 저는 인센티브도 같이 줘야 된다. 지금 채찍만 줄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도 같이 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너 보유세 올라갈 거야. 양도세는 빼줄 거야. 그래서 네가 지방에 미분양 많으니까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미분양을 사면 양도세 전면 면제해 줄게. 라고 한다면 저는 파는 분들이 어느 정도로 나오지 않나. 일부 나올 수도 있다. 일부 고향 나오죠. 가시는 분들도 왜냐하면 계시고. 유리하니까. 그러면 수원에 집을 한 채 내가 전세로 살고 강남에 집 가지고 있는데 많이 오르긴 했어요. 양도세 깎아줄게. 너 수원에 계속 살아. 집 사서. 그러면 팔지 이제 않을까요? 큰 새 집으로 또 이제 광교 같은 데로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인센티브도 같이 병행이 된다면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는 있는데 지금은 팔아. 우리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은 최선의 이익을 취하는 집단인데 양극화 상황에서 다시는 못 사는데 이 힘들게 이 귀한 서울집을 내가 국가를 위해서 팔아야 돼? 라는 건 아마 개인은 납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고위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최근에 뭐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집한 사람들 저는 아직도 뉴스를 못 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두 채 있는데 팔으라 그러면 강남권 남기고 다 팔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그리고 이제 매물은 내놨다라고 하는데 안 팔리잖아요. 가격을 내리면 팔리는데 가격을 네. 안 내리잖아요. 금매로 초금매로 팔면 되는데 그 얘기는 저는 그분들도 또 개인의 입장이 되면 다르지. 다를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 개인들은 뭔가 인센티브가 있을 때 팔지 그렇게 채찍만으로는 당근도 같이 줘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그거 싶습니다. 있잖아요. 그 정치인들이 어디 사는지 그거 아파트 지도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있어요. 그거 보면은 그냥 집값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좋은데. 예. 저 사람들이 왜 저기에 몰려 살까? 그런 물론 얘기들. 뭐 그분들을 뭐 비판할 생각도 없고 개인이라면 자연스러운 당연한 현상인데 이게 정책과 엇박자가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진짜 만약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요. 다 팔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죠. 현 정부가 진짜 집값을 잡아. 그리고 뭐 10%든 30%든 진짜 내릴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라고 하면 개인의 입장이라면 저라도 팔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선수범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 마음은 집값이 폭등하지는 않아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다수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세제나 뭐 이런 거를 질문을 계속 드린 게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세제이기 때문에 드린 네네. 거고요. 그게 5월 9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정부가 이제 요것도 이제 예외 조항처럼 하나를 만든 게 5월 9일까지 계약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취재를 좀 가봤었어요. 네네.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요번 주가 마지노선이었습니다. 한 오늘 그렇죠. 오늘 내일 정도까지 써야 맞아요. 구청에서 3주를 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이게 만약에 안 되면 큰일 나는 거니까 큰일 나죠. 가부를 보기 위해서 오늘 쓰고 중도금도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가 오늘 내일이었는데 네. 5월 9일로 이제 계약서만 쓰면 돼요. 5월 9일로 이제 계약서에서 토제 신청으로 신청만 바뀌었지. 그러니까 토지허락을 그때까지만 넣으면 그렇죠. 다잖아요. 네, 바뀌었어요. 이거 급매물이 좀 그러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정부 마음이고 이게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3주 연장하니까 집주인들이 급매로 팔겠지라고 하는데 또 역지사지 해보자고요. 그게 내 문제야. 내가 정책하는 입장이 아니라 예. 내가 한 개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예. 내가 다주택자야. 네. 내가 정책자이면서 다주택자야라고 한다. 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팔까? 갑자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이 세 개의 그룹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월 말에서 2월 초에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세무사를 찾아갑니다.
자 우리 기자님이나 제가 다주택이라고 해요. 음. 뭐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세 채 가지고 있다고 쳐요. 꿈이나 꿔보자고요. 예. 기분이나 좋으니까. 나 용산 갖고 있을래요, 그럼? 용산에 세 채? 어. 저는 골고루 예. 뭐 강남에 하나, 용산에 하나, 아, 저 마포에 꿈이 하나. 용산이어갖고. 아 그래요? 예. 자 세 채가 있다면 우리 세무사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찾아가죠. 이 전문으로 하는 분. 네.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결과가 세 가지로 나와요. 어떻게? 보유하셔도 괜찮겠네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요? 당신은 보유세가 많이 안 나와. 다 인별과세로 다 나눠가지고 한 채 한 채가 따로 계산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제 고가 아파트를 얘기해서 그렇지. 따져보니까 한 채는 인천이고 한 채는 수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용산 한 채인데 그럼 뭐 그래 걱정이야. 이렇게 할 이런 수도 결과가 있다.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직장이 뭐예요? 저 병원 원장인데요.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저 한 5천 벌어요. 좋겠다. 낼 수 있잖아. 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아. 있습니다. 그러면 A그룹 이러고 쳐요. 그러면 B그룹은 뭐가 있냐면 팔면 좋을 것 같아. 얼마나 보유세가 올라갈지는 몰라도 이제 올라간다는데 베팅을 하고 팔면은 좋은데 버틸만 또 해. 직장도 아직은 있고. 있고. 그러면 이제 중간 B그룹이 됩니다. 예. 팔 때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플랜 B로 갑니다. 보유로 갈 수도 예. 있고. C그룹은 뭐냐면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은퇴도 하고 지금 뭐 국민연금 받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세금 1,000만 원 내다가 2천만 원 내면 생활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집만 세 채 가지고 뭐 할 거야. 아이도 있는데 파세요. 제발 팔고 좀 편하게 사세요. C그룹입니다. 보유세가 중과세 되면은 10억이 나와요. 일반 세율이 되면 3억이 나옵니다.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팔아야지. 한 5억 정도라도 싸게. 이런 분들은 C그룹. C그룹은 언제 팔았을까요? 3월 초 중순에 끝납니다. 이미 근데 저도 가보니까 팔사랑 다 팔았다고. 왜냐하면 이 C그룹은 꼭 팔아야 돼요. 네. 꼭 팔아야 되는 사람이 지금까지 버틸까? 마지막까지? 애매하지 그건 좀. 그럼 지금 버틴 사람들은 뭐다? B그룹. A그룹은 이미 안 팔기로 결정했어. 근데 자 그러면 정부의 의도대로 나오려면 C그룹은 끝났고 초급매로 팔았고 B그룹이 가격을 더 떨어뜨리거나 네네. 안 팔기로 한 A그룹이 매물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3주 연장했다고 인센티브가 뭐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것도 아닌데 A그룹이 팔 리는 없을 것 같고요. B그룹 사람 뭐라고 할까요? 뭐 그냥 시간 오히려 역효과가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현장에서 뭘 봤냐면 부동산 사장님이 엄청 짜증을 많이 냅니다. 왜? 자, 원래 4월 중순까지였잖아요. 토지 거래가 기간을 감안하면. 그래서 집주인한테 선생님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버틸 때가 아니야. 그럼 집주인은 그러죠. 내가 36억에서 지금 33억 내렸는데 더 내려야 돼? 부동산이 그러죠. 2억만 더 내리면 돼. 그렇게 2억까지도 아니야. 5천만 원만 더 내려. 그 정도까지 갔었어요? 어차피 10% 내렸으니까 그냥 5천만 원 더 내리고 계약합시다. 그럴까라고 하는데 이게 3주 연장됐네? 집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좀 더 봅시다. 시간이 있는데 왜 내가 왜 5천만 원 왜 해줘. 5천만 원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집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은 계약서 도장을 눈앞에 두고 전에. 갑자기 3주 연장이 되니까 지금 매수자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처럼 급매물이 마지막에 좀 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막판에 좀 막판에 이렇게. 약간 조정. 그러니까 3월 초처럼 초급매가 나오지는 않고 약간 조정된 매물 정도로 나오는데 지금은 또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은 또 속이 타죠. 빨리 계약을 하고 끝내야 되는데 또 이게 시험 기간이 그거와 똑같아요. 막 벼락치기 해가지고 눈 뻘게 해가지고 이제 내일이 시험인데 선생님이 니들이 공부가 안 된 것 같아. 일주일 더 연장. 나 일주일 동안 또 잠 안 자고 또 시험 공부 또 해야 돼. 차라리 보는 게 나은데. 차라리 그냥 보자.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긴 뭐 그런 상상 있잖아요. 옛날에 수학능력 시험 보기 전에 일주일 더 있어봤자 어차피 공부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일주일 더 한다고 늘어나지도 그냥 않아. 빨리 보고 끝내자 막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심리도 있었는데 수능을 일주일 더 공부한다고 성적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에도 조금 늘어나는데 일주일이 달라지지 않는데 이 3주는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지막에 약간 조정되는 그것도 뭐 터무니없는 초급매는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매물 가격에 살짝 몇 천만 원 조정된 매물은 나올 수가 있으니 그런 거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얘기는 이제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얘기고 제가 최근에 도봉구도 갔다 왔는데 어때요 거기? 도봉구도 이제 팔고 싶어하는 다주택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를 그렇게 들어서 그렇고 신기하게도 도봉구의 다주택자들은요 도봉구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는 사람 있어요. 네. 강남의 다주택은 강남 상구나 용산구에 다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의 다주택은 도봉구의 세 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얼마 조정됐어요라고 하니까 거의 조정 안 돼요라고. 왜요 하니까 집주인 반응과 2천만 원 또 조정해주기 싫다. 왜? 아니 오른 게 있어야 조정을 해주지. 강남은 매도 올랐잖아. 2021년 전고점 다 뚫었는데 우리는 전고점도 회복 못했는데 뭘 나보고 지금 2천 4천은 왜 깎아줘? 여기서 2천 4천은 7억 8억 아파트입니다. 강남의 2천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르긴 한데 5%도 깎아주기 싫다는 거예요. 왜? 오른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수자는 급매로 기대하잖아. 야 강남은 3억이나 5억이 떨어졌대. 우리 동네는 가보니까 1,000만 원도 안 깎아준대. 이걸 내가 지금 사야 되나? 이게 급매인가? 이런 분위기. 그리고 두 채 세 채 있는데 종부세하고는 그렇게 그게 종부세도 거리가 크리티컬하진 않죠. 강남촌은 네. 그 정도 부담스럽진 세게 않으니까. 오진 않는다 그래서 네네. 아니면 말고 이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B그룹이 좀 많죠. 많다라고. 맞습니다. 해주면 하고 아니 말고 몰라 뭐 가지고 있지 뭐. 그리고 그러니까 주로 A그룹은 이제 음. 보유세가 부담스러운 분들, 강남 3구, 용산구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상 3월 중순 전에 이제 많이 팔았기 정리했다. 때문에 그런 금매를 기대하지는 마시고 지금 나와 있는 매물에 한 몇천만 원 정도 조정되는 매물은 나올 수도 있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5월 9일 이후에 조금 전에 이제 어떻게 될지 대략적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네네.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음. 선거 전에는 뭐 정책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5월 9일 이후에 그리고 6월 이후에 하반기에 시장은 좀 다들 얼어붙을 거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그때 이제 내 집 마련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게 소장님도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시긴 할 것 같은데 일단 무주택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일단 섹터를 나눠야죠. 아, 고가 아파트 시장, 네. 중저가 아파트 15억 이하 아파트, 빌라 시장 또는 지방 시장이 나눠야 되는데 고가 아파트 시장은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가격도 다시 회수, 매물 회수하는데 매수자도 굳이 안 사고 싶어. 세금 대출도 안 나오고 그죠. 뭐 세금 부담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고가 아파트 시장은 일단 관망. 관망. 15억 아래 아파트는 여전히 신혼부부들 뭐 대책이 없으니까 사야지 어떡할 거야. 월세 아니면 매매. 그래서 15억 아래 구간은 여전히 강세. 또 키 맞추기도 있잖아요. 2021년 가격도 회복을 못했으니까 적어도 2021년 최고 가격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 빌라 시장은 토지 거래가 대상도 아닙니다. 예. 최근에 우리가 자꾸 아파트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 빌라 시장은요. 개발 호재가 있거나 재개발 호재나 재개발 뭐 예정 같은 예. 곳들은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 의외로. 왜냐하면 토지 거래가 아니니까. 그리고 부자들도요. 자식집을 사주는데 이제 부담스러워. 강남이나 좋은 걸 사주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빌라 3억 5억짜리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많이 삽니다. 새끼고 곧. 그런 시장은 하반기도 여전히 거래가 잘 될 것이다. 지방은 이제 국 따라 다른데 지방은 상위 20%. 지방에서도 대구 같으면 수성구 같은 경우는 미분양도 줄고 가격이 올랐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대구 갔다 왔는데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봐서 수성구입니다. 대구 분위기 어때요라고 하니까 뭘 대구를 물어 수성구만 물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도 수성구 같은 핵심 지역들은 미분양도 소진되고 오히려 가격이 1억 올랐습니다. 네. 근데 나머지 지역들은 여전히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는 여전히 하반기도 많이 벌어질 것이다. 정부가 이제 보유세 카드만 남았는데 보유세가 부담스러운 지역은 어디다? 고가 아파트 시장이다. 용산구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나머지 지역들은 보유세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가진 카드가 두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해요? 실수요자 중에서도 일단 너무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뭐 대출도 잘 안 안 나오지만.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월세는 계속 올라간다. 전세는 소멸되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월세를 낼 것인가 대출 이자 내고 집을 살 것인가는 이제 본인의 판단인데 무리한 대출이 아니라면 저는 왜냐하면 집 사면 이제 매덕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은 좀 그렇죠. 편하잖아. 마음 편하게 그냥 사는 이게 게 집이 좋죠.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네. 열심히 일 좀 해야 되는데 집 때문에 이게 업무에 지장을 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수준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만의 상급지를 찾아서 사고 열심히 일하고 뭐 나머지 돈으로 주식 투자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